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밀집에 따른 감염 위험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는 지금같이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 발표에 대해 새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시기상조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 달 하순으로 미루자던 인수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현 정부의 발표를 정면 비판하고 나서 방역 성과를 둘러싼 신구 권력의 충돌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음 달 21일 열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용산 집무실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이 대북 공조와 경제 안보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은 국방부청사 대통령 집무실을 정상회담 장소로 잠정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민투표와 헌법재판소 가처분 신청 등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애초 여야가 합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또 다른 외관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이 600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의 범행에 동생이 공모한 정황을 발견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614억 원을 횡령해 파생 상품 등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용처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찾은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안보리가 전쟁을 막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경제 지원을 위해 우리 돈 42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미국 의회에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야외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됐습니다. 정부는 유행 감소세가 6주째 이어지면서 의료 대응 체계가 안정을 유지하고 있고 전문가의 분석과 세계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정부가 앞서 거리 두기를 해제한 데 이어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없애기로 했죠. 네,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 아침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5월 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의무가 원천적으로 해제됩니다. 야외에서 출퇴근, 산책이나 운동을 할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게 지난해 4월이니까 약 1년 만입니다. 다만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장 같은 실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지금처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1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울 때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 정점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0% 이하, 위중증 발생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중증 병상 가동률도 10주 만에 20%대로 내려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방역 상황이 좋아지고 의료 대응 체계가 안정된 데다 거리 두기를 해제하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해 2주간의 방역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리기로 약속한 만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일부의 우려도 있지만 혼자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프랑스와 뉴질랜드, 싱가포르도 오미크론 정점 이후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특히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는 이처럼 전문가의 분석과 세계적인 흐름을 감안하고 정부 내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야외에서라도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신규 환자는 오늘 어제보다 더 줄었다면서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만 568명입니다. 전날보다 6천 명 넘게 줄면서 9일 연속 10만 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3만여 명이, 2주 전과 비교하면 7만 5천 명 넘게 줄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6명 줄어 526명으로 사흘째 500명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36명 발생해 누적 22,724명입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7.6%까지 떨어졌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39만 명대이고 이 가운데 하루 2번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3만 4천여 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캠퍼스의 낭만은 꿈도 꾸지 못했던 대학생들. 이제 거리두기가 풀린 뒤에 꽃피는 청춘은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외에서는 마스크도 벗게 되면서 대학가에는 활기가 가득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이화여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의 대표적인 대학가 가운데 하나인데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캠퍼스로 향하는 학생들 모습 하나 둘 보이실 텐데요. 일상회복과 함께 학생들 사이 대면 기회도 대폭 늘어나면서 이곳 캠퍼스 역시 활기를 점차 되찾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수업에 뛰어가는 학생부터 막판 중간고사 준비를 하는 경우까지 그 모습도 다양했는데요. 비록 마스크에 가려 캠퍼스를 누리는 학생들의 표정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한 신입생 학생은 최근 학내 모임도 조금씩 늘어나면서 꿈꾸던 캠퍼스 생활을 시작한 것 같다고 즐거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다음 주부터는 야외 마스크도 함께 벗을 수 있게 되면서 설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상 회복 속 더 커진 기대감을 전한 학생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요즘에는 그래도 좀 많이 만나서 그래도 좀 활기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도. 네, 그리고 또 이제 여름이니까 여름에는 이제 마스크 안 덮고 이랬는데 벗으면은 많이 시원하고 해방될 것 같아서 기대가 돼요. 다만 이 학생 역시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닌 만큼 불안감도 남아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실제로 제가 학생들을 몇 만나보니까 진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건지 아직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게 일상이 된 상황에서 바로 마스크 없는 바깥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상상이 잘 안 된다는 거였는데요. 그런 만큼 코로나19 이전으로 일상을 회복하기까지는 한동안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앞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네, 실외 마스크 해제 시기에 대해서는 인수위 쪽 의견이 달랐죠. 5월 말에 결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발표가 나온 뒤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성급했다, 시기상조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새 정부 대통령실은 2실 5수석 체제와 시민사회 수석실 강화를 확정짓고 막바지 인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입니다. 네, 인수위는 실외 마스크 해제 시점을 더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오늘 정부의 발표에 또다시 우려의 목소리를 냈죠. 네, 인수위는 정부의 실외 마스크 해제 발표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인수위와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안철수 위원장은 확진자 추이 등 객관적 데이터를 보고 5월 말쯤 착용 해제를 신중히 검토하자는 게 인수위의 제안이었다며 이번 발표가 성급했고 현 정부로 공을 가져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인수위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홍경희 부대변인도 정부의 이번 결정이 과학 방역의 근거에 내린 결정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재확산과 확진자 수가 증가했을 때 어떤 정책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느냐고도 물었습니다. 방역 분야에서도 현 정부와 새 정부의 신구 권력 갈등이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인선에 대해서 오늘 새로운 언급이 있었다고요? 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2실 5수석 체제로 대통령실 체제가 확정되는 단계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검수완박 법안을 겨냥해서 입법 전행과 또 헌법 일탈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를 설득하는 시민사회 수석실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민원을 듣는 국민제안 비서관과 디지털 소통 비서관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선은 내일 당선인에게 보고한 뒤 다음 주 할 수 있는 만큼 할 예정이며 차관급 인사, 대통령실 인선, 행정요원까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수완박 국민투표안은 아직 당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지만 빨리 국회에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박 2일 충청 일정 이틀째인 오늘 대전과 청주, 음성 등 충북 지역을 돌며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합니다.
자, 취임 11일 만에 열릴 첫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 윤곽은 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네,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인 윤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용산 집무실에서 개최됩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국방부 청사 대통령 집무실을 정상회담 장소로 잠정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방부 청사 인근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환영 만찬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윤 당선인 측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발전과 대북정책 공조와 함께 경제안보와 주요 현안 등 폭넓은 사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꼭 이전해야 하느냐면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개인적으로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좀 전에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한 정부의 브리핑 시작됐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입니다. 실외 마스크 의무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실외에서는 2m 거리 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부과했으나 다음 주 5월 2일부터는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와 공연, 그리고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남기고 그 이외에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6주째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신규 확진자는 지난주 대비 30%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신규 위중증 환자 발생도 감소하고 있고 병상 가동률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둘째, 실외에서는 지속적인 자연 환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기 중 전파 위험이 실내에 비해서 크게 낮은 특성이 있습니다. 셋째, 해외에서도 많은 국가가 실외 마스크 착용을 법적 의무보다는 고위험군, 위험 상황 대상으로 적극 권고하고 있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여했던 국가들도 오미크론의 유행 정점을 지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였습니다. 이들 국가가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시기에 확진자의 발생 상황은 최근 국내의 발생 상황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편이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에 유행 증가는 관찰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화하지만 다음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첫째,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은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면역 저하자 또는 만성 호흡기 질환 등과 같은 기저질환자와 미접종자 등 고위험 코로나19의 고위험군과 셋째, 실외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1m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 함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활동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소나 상황을 축소한 것이며 고위험군이나 사람이 밀접하게 많이 모이는 경우에는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지속적으로 권고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화하지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 사항입니다. 실내에서는 실외에 비해 비말 농도가 높아지면서 감염 위험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만큼 밀폐된 실내보다는 실외에서의 안전한 활동을 권장드립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이며 의료 대응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5만 명에서 6만 명의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미접종군 또 기저질환자에게는 코로나19 감염은 여전히 치명적입니다. 또한 신종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 또한 상존합니다. 다만 우리는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마스크, 환기, 손 씻기로 전염되는 것을 막고 중증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실내에서 음식물을 드시는 경우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가능한 짧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진료를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의 접촉을 줄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방역당국은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빠르게 다가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손영래 중앙사회본부. 네, 방역당국의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기에 대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정부의 결정 배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서 지금 브리핑에서 나온 것처럼 최근에 유행 상황이 매우 안정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의미에서는 제가 보기에도 현 단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어느 정도는 해제해도 60세 미만의 연령층에서는 크게 우려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반대로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수위하고 현 정부 사이에 이러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도 현 시점에서 분명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논란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판단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 근거로 방역 지표들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댔잖아요. 실제로 네. 그 추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지금 3월 17일 목요일에 정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당시에 신규 확진자 규모가 62만 명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3월 셋째 주에 정점에 진입을 했고 그리고 3월 넷째 주에도 정점 구간을 일정 부분 유지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3월 달까지는 한 10%포인트 정도씩 감소를 했거든요. 신규 확진자 규모가. 그리고 4월 달에 접어들면서는 매주 한 30에서 40%포인트 정도씩 감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점 대비 신규 확진자 규모랑 비교를 했을 때에는 약 80에서 90% 정도 신규 확진자 규모가 감소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추이는 다소 더디게 감소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점 구간,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정점 구간은 한 3월 말쯤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랑 비교를 했을 때는 한 절반 이상 정도,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 규모하고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추이는 약간 다소 이제 차이는 좀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지금 같은 상황이면 앞으로도 이러한 감소세는 계속 유지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일부 최근에 이제 거리두기도 지난 4월 18일 날 전면 해제가 됐거든요. 네.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이러한 감소세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지금 단계에서 보다 이제 더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전 그 정은경 본부장이 기저질환자라든가 유증상자는 그래도 마스크를 쓰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조치는 연령이라든가 백신을 몇 번 맞았다든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적용이 다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유증상자나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그래도 다수가 모이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를 하는 방향인데요. 일단 권고 사항이다 보니까 반드시 이 부분을 따르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네.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외 마스크 착용 완화 조치의 대상자는 일단 백신 접종이나 이러한 부분하고는 이제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지금 현재 발표된 조치는 원래 기존에서 앞에 정은경 청장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기존에도 실외에서 사람들이 거리두기가 충분하면 벗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국민들께서 지금 계속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계속 하고 계신 부분들은 그러니까 타인의 또 이목 같은 것도 고려를 했고 여러 가지 감염 사항도 고려를 했기 때문인데 지금의 완화 조치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슈화하거나 가시화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일정 부분이 좀 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장소 상황에 따라서도 이게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도 네네. 정리를 해주실까요? 지금 그러니까 50인 이상이 모이는 어떤 집회나 행사 같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할 거를 지금 권고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의무 비슷하게 이제 적용이 될 거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다만 이런 행사장이나 집회나 이러한 부분들은 주최 측에서 어느 정도 관리는 가능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번화가 같은 데에서는 이러한 조치, 그러니까 누군가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고,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이 주로 방문을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밀집도가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계에서 일상으로 회복하고 있는 단계에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60세 미만의 젊은 층은 큰 우려는 없다. 근데 다만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나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감염됐을 경우에 치명률이 여전히 상당히 높게 유지된다. 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3차까지 했더라도 60세 이상은 0.5%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사망자 추이를 보다 더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위험군과 고령층에 대한 감염 관리가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완화는 어느 정도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실외에서는 거의 전파가 안 된다는 지금 설명이지 않습니까? 실외에서도 다수의 사람들이 거리가 가까울 경우에는 분명히 감염 전파 우려가 분명히 있고요. 여기에서 마스크를 양쪽이 다 썼을 때하고 한쪽이 벗었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염의 우려가 있고 향후에 위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쪽이 다 쓴 경우와 한쪽만 썼을 때는 분명히 감염 예방 효과의 차이가 크게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특히 5월 달 같은 경우에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더군다나 6월 지방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환경들이 조성이 분명히 될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면서 이게 오히려 감염을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로 또 발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글쎄요, 지금 감염 상황을, 그러니까 유행 상황을 보다 더 줄인 다음에 시행을 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좀 어떤 방역의 측면에 있어서 마스크가 좀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자칫 좀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었는데 벗지 않으셨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다 이슈화하고 구체화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거리두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상당수의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벗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고, 앞서도 제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일주일 이후에 4월 25일 날 감염병 등급이 2등급으로 낮춰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행됐던 게 일부의 실내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졌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영화관 같은 경우에 지금 좌석 거리 한 칸 띄우기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붙어서 앉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쪽만 마스크를 썼을 경우에는 분명히 감염 예방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고, 여기서 음식물을 드실 경우에 분명히 감염의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영화관 같은 데서는 실내이기도 하고요.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제한 거랑 굉장히 유사한 효과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정 부분 일련의 방역조치 완화 부분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전철로 출퇴근을 하거든요. 근데 전철역이 갈아타는 데가 이제 야외인 데도 있고 실내인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야외일 때는 안 써도 되고 타면서 쓰고, 그리고 실내 지하철역에서는 계속 쓰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방침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갈등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느냐라는 또 어떤 컴플레인을 분명히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적 갈등이 분명히 야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많이 인용하는 부분이 해외 사례를 많이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해외 사례하고 우리나라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많이 얘기했던 게 K방역입니다. 그래서 K방역이란 얘기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우리 스스로 방향과 지침을 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해외를 무조건 이제 참조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이게 절대적으로 일치하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자발적인 어느 방역 지침과 방향성을 갖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해외와 듭니다. 어떤 점이 다른 거죠? 지금 보면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달에 실내 마스크를 전면 해제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은 조금 지나칠 정도로 굉장히 이런 방역 조치 완화가 분명히 있었고요. 가장 유사한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유행 감염병 상황이 이게 싱가포르를 예를 들고 있는데 예. 싱가포르도 지난 3월 달에 실외 마스크 착용은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행 규모가 우리나라 현재하고 좀 비슷하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이런 해외 국가들을 물론 참조는 할 수 있지만 이 국가들을 전면적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런 K 방역을 유지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뭐 미국이나 유럽 등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스크 착용을 굉장히 잘하셨기 때문에 지금 뭐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지금 마스크 착용하는 부분이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조금 더 상황을 유행을 감소시킨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는 게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더 맞지 않을까.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이 마스크 실내 마스크 해제하고 크게 연관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새 정부 출범하고 한 50일 이내에 대통령 직속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기구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문이 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상황을 대비를 해서 우리가 이제 점점 이제 방역 조치 완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완화를 시켜야 되는지 이런 방향성에 대한 자문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 향후 조치를 대응을 할 건지 그리고 제2의 코로나는 반드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몇 년 후에 짧게는 몇 년 후에 길게는 그 이후에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리 방역이나 의료 체계 정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문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곳이고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곳이고 필요한 경우 또 유의해야 할 때는 더 주의를 해서 그렇게 하라는 그 말씀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서 내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야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놓고 또다시 부딪혔습니다. 국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유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검수완박법 추진 과정에서 여야 간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논의합니다. 검수완박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 설치 여부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사법개혁특위를 만들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고 중수청이 출범하게 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요일 본회의에 올라간 검찰청법 개정안엔 이 내용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법안상 검찰이 경제와 부패 수사권은 중수청이 생길 때까지 가지고 있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중수청이 설립될 때까지 검찰이 이 두 개 수사권을 쥐고 있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비대위 회의에서 사개특위 구성을 지체하지 않겠다면서 국민의힘을 뻔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방 하나를 계약해도 어느 일방이 파기하면 책임과 페널티는 파기하는 쪽이 전적으로 감당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받고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까지 서명한 합의문을 소통용 전화 한 통에 휴지 조각으로 만든 국민의힘은 사과나 책임은커녕 시간이 갈수록 무도해지고 뻔뻔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미 중재안을 반대했기 때문에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하겠다는 양당 합의도 무효라는 입장인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독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 독재 선포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며 대통령을 직접 만나 국회 처리 과정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원내 부대변인단도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회 운영은 간사 간 의사일정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운영위원회 단독 소집을 멈추라고 촉구하는 등 여야가 중수청 설치를 놓고 화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이후에 검수완박 법안 처리들 일정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내일 토요일 오후 임시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바로 표결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똑같은 방식으로 다음 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요. 시간표대로라면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일에 검수완박 개정안을 공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선인 측이 제안한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 당장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준비되는 즉시 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영배 의원이 위장 탈당해 편법으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이 절차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두 대안 모두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검수완박 법안은 민주당 계획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우리은행의 기업 매각 담당 차장급 직원이 이란 투자자한테 받은 기업 인수 계약금 등 600억 원의 은행 돈 빼돌린 사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 인수가 무산되고 이란이 금융 제재에 묶여 돈을 돌려주는 기한이 미뤄지는 사이에 이런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이 이 직원의 동생도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또 해당 은행 직원으로부터는 파생 상품에 투자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횡령한 직원의 동생도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 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A씨에 이어서 동생인 B씨도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위해서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서 대기 중이던 동생 B씨를 어젯밤 9시 반쯤 체포한 건데요.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횡령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B씨의 범행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와 마찬가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는데 동생 B씨는 우리은행 직원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B씨를 상대로 조사를 시작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A씨는 일단 우리은행 기업 매각 관련 부서에서 일하면서 지난 2012년부터 6년에 걸쳐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러한 혐의를 인정한 건데 세 차례에 걸쳐서 계좌에서 꺼내간 돈이 은행에 있는 대우 일렉트로닉스 매각이 결정된 지난 2010년 이러한 기업에서 받은 계약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 측이 뒤늦게 계약금 횡령 정황을 파악해 고소장을 제출하자 A씨는 그제밤 경찰서에 찾아와 자수를 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도 대체로 횡령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횡령금을 파생 상품에 투자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회사 돈을 빼돌린 수법과 돈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남대문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이번 사건을 집중지휘 사건으로 지정하고 범죄 수익 추적팀 5명을 투입해서 횡령액의 행방과 몰수 가능한 금액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달 초였습니다. 제주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해경 헬기가 추락했고 경찰관 3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주 만에 동해 해경이 기자들의 헬기 탑승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굳이 왜 꼭 지금이냐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전용부두 해경 헬기가 이륙해 동해 상공으로 날아갑니다. 한참을 비행하다 경비함 갑판 위로 내려앉은 헬기. 내린 사람들은 다름 아닌 언론사 기자였습니다.
동해해경청이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양경찰 소개 행사를 열면서 항공 순찰 체험 행사를 한 겁니다. 특공대 장비 소개와 구조 시범 뒤에 이어진 항공 순찰 체험. 지난 9일 남해해경청 헬기 추락 사고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기자단을 대상으로 벌인 헬기 체험 행사였습니다. 이 때문에 내부에선 이 행사 시기가 적절했는지 의문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종사 등 3명이 순직했고 동료와 가족 등 많은 이들을 슬픔에 잠기게 한 사고. 남해해경청은 후유증을 겪는 부산항공대 동료 대원들을 위해 헬기 운항을 2주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공백은 이웃 동해해경청과 제주해경청 헬기가 맡기로 했습니다. 동해해경청은 기자들이 요청한 행사였고 해양경찰의 구조 업무와 헬기 운항의 안전성 또한 홍보하기 위한 행사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도 기간을 따라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 행사 자체가 어떤 언론상 요청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해경 구조 업무와 헬기 운항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언론사 요청으로 이뤄진 헬기 순찰 탑승 행사. 하지만 동료 3명이 순직한 추락 사고 후 고민 없이 그대로 진행된 체험 행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요즘에 음식점에서 키오스크를 작동할 줄 모르면 주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키오스크, 무인 주문 단말기입니다. 네, 그런데 한 키오스크 제작 업체가 프로그램 오류에도 불구하고 환불도 해주지 않아서 자영업자 50여 명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칼국수집을 운영하는 이경준 씨는 지난해 10월 방문 판매 사원에게 솔깃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월 30만 원의 리스 비용만 내면 손님이 주문과 결제까지 할 수 있는 테이블 키오스크 기계를 설치해 주겠다는 겁니다. 종업원을 추가 고용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 4년간 1,000만 원 계약을 맺고 기계 13대를 들였지만 지금은 후회뿐입니다. 기계만 설치하고 주문 프로그램은 깔아주지 않아 쓸모없는 애물단지가 돼버린 겁니다. 돈은 빠져나가는데 사용은 못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불편하고 있으니까 정말 볼 때마다 천불이 나죠. 애물단지를 들여놨는데 제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지 않아 먹통이 된 키오스크는 이렇게 전원이 꺼져 반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참다 못한 이 씨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돈을 일부 돌려주겠다며 계약 해지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이런 피해를 본 자영업자는 이 씨뿐만이 아닙니다. 1,700만 원에 기계 20여 대를 들인 김모 씨는 3개월 만에 겨우 주문 프로그램을 깔았지만 업체 설명과 달리 기능이 수준 미달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기어이 깔았는데 그 간단한 프로그램이 너무 이제 처음 얘기했던 거랑 다른 거예요. 우리 기존 버스 프로그램이랑 연동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막상 다른 프로그램에 깔려 있고. 계약 방법이 교묘해 해지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도중에 요금 납부를 끊지 못하도록 중간에 대출업체를 끼워 계약을 맺은 겁니다. 업체는 대출업체로부터 계약 대금을 한 번에 지급받고 자영업자들은 다달이 대출업체에 할부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카드는 민원이 들어가면 환불이 되기 때문에 큰 금액을 사실상 빨리 벌려고 캐피탈을 끼워서 고객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이렇게 피해를 본 자영업자만 최소 50여 명.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업체는 무능한 개발자 탓에 프로그램 개발이 늦어졌다며 계약 조건에 따라 환불할 방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개발진분들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2, 3주면 스포트웨어 다 완성돼 있고 3달, 4달, 5달 이렇게 기다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화가 나는 거죠. 하지만 이미 불신이 쌓일 대로 쌓인 자영업자들은 계약 해지가 되지 않으면 1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집단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한 지적 장애인이 중학생 때부터 30년 동안 소 축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중노동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은 장애수당만 해도 9천만 원인데 축사 주인 부부가 관리한 통장에는 9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증 지적장애인 A씨, 중학생이었던 1992년 지인 소개로 전북 익산의 한 축사로 일하러 떠났습니다. 어려웠던 가정 형편과 동급생들의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축사에서의 삶은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일과 속에 지병까지 생겼습니다. 저녁 때 거의 한 녹초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거의 한 반 시신이 거의 다 돼가지고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좀 아프고. 노동의 대가도 없었습니다. 명절마다 용돈 20-30만 원이 전부였고 축사 주인은 통장 한번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몇 번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지금 어떻게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하겠다 그 말만 하고. 30년이 지났지만 맡겨둔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92,000원. 축사 주인 부부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을 모두 가져갔는데 확인된 것만 9천만 원이 넘습니다. 참다 못한 가족들이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머물던 숙소에는 쌀 조금과 2018년에 유통기한이 끝난 간편식 정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제 뒤로 보이는 축사에서 30년간 일했습니다. 컨테이너 집에서 지냈는데 먹을 건 보통 밥과 김치뿐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간 속에 16 중학생이던 피해자는 어느덧 40 중반 중년이 돼버렸습니다. 반론을 듣기 위해 축사 주인과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축사 주인은 착취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경찰에 축사 주인을 고소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낼 예정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주택 등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요금이 월 평균 2,450원가량 인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을 8.4에서 9.4% 올려서 서울은 가구당 한 달 평균 29,300원에서 31,750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용은 8.4%, 음식점과 미용업, 숙박업, 목욕탕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은 8.7에서 9.4%까지 인상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은 30%로 확대됩니다. 유류세 인하분이 전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면 현재 기준에서 휘발유는 최대 리터당 83원, 경유 58원, LPG 부탄은 21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전부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기존 재고 소진 등에 1, 2주가량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국민들의 식량을 비상시에도 확보할 수 있는 식량 안보. 세계 빵 공장이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식량 안보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식량 안보를 위해 밀을 비축해 왔는데요. 비축 창고가 오늘 YTN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이천 농산물 비축 창고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공개된 밀 비축 기지 어떤 곳입니까? 네, 마치 노아의 방주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곳에 비축되어 있는 밀은 바로 1톤 단위의 전보백입니다. 외국산 밀이 아니라 국내에서 식량 안보를 위해서 재배한 밀이 수매돼서 바로 이곳에 있는데 무려 그 양이 2,101톤에 달합니다. 우리 국민 약 6만 5천 명이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현재 밀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직접 눈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밀이 바로 국내에서 재배된 밀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관리자들이 매일 습도는 어떤지, 온도는 어떤지, 그리고 애벌레는 없는지, 혹시 부패한 밀은 없는지 이렇게 직접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윤기가 흐르는 모습이면 굉장히 상태가 양호한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정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를 통해서 이천 등 전국 14곳에 곡물 비축 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지 내 창고마다 정부가 선정한 곡물류를 식량 안보 차원에서 구입하고 보관해서 필요할 때 유통하고 재비축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를 위해서 비축하는 수입 품목은 모두 8개인데요. 고추와 마늘, 양파, 생강, 참깨, 땅콩, 콩나물콩, 팥 등입니다. 수매 대상 품목은 9개인데 이 고추와 마늘, 양파, 땅콩, 콩, 사과, 배, 배추, 무 등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밀 가격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상 물가를 급등시키고 있죠.
수입 밀 가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톤당 40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2020년 1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 5개년안을 수립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국산 밀 8,400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어 2025년 밀 자급률 5%를 목표로 이 국산 밀 생산단지를 육성해서 생산과 건조, 저장, 장비, 비축을 지원하고 있는 이수직 식량자급 관리단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현재 전국 14개 비축기지에서 철저한 품질 관리를 하고 있으며 식품 제조업체 등에 적기에 공급해서 가격과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깊숙한 곳입니다. 저 창고가 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소리가 조금씩 끊겼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빵을 점점 많이 먹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밀 수급 상황이 간단치가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먹는 쌀이 연간 한 57kg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쌀이 완전히 주식이었기 때문에 그때 먹던 양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떨어졌지만 점점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쌀 다음으로 소비량이 많은 게 바로 밀인데요. 밀은 점점 소비량이 늘어서 연간 32kg을 32kg을 소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정부 밀 기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쌀인 경우에 식량 안보를 위해서 이 공공비축 물량을 2021년 이 35만 톤에서 2022년 이 45만 톤 수준으로 확대했고요. 그리고 곡물 자국률은 현재 20%, 식량 자급률은 46%입니다.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인데 정부는 밀과 콩을 중심으로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곡물 수급 대란에 대비해서 이 식량 안보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개선점은 없는지 지금부터 재점검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운영하는 경기도 이천 농산물 비축기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우리 일상에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 만났지만 빈손으로 돌아선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 현장을 찾았습니다. 21세기의 전쟁은 악이라며 러시아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바로 다음 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의 보로디안카를 방문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민간인 집단 학살을 자행한 것으로 의심받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There is no way a war can be acceptable in the 21st century. Look at that. 구테우스 총장은 또 키이우 인근 부차의 참상도 둘러봤습니다. 부차는 민간인 시신 50여 구가 한꺼번에 묻힌 매장지가 확인되는 등 대규모 집단 학살이 발생한 곳입니다. Innocent civilians were living in these buildings. They were paying the highest price for a war for which they had not contributed at all. 구테우스 총장은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고립된 우크라이나 군인과 민간인들 문제를 어떻게 풀지 머리를 맞댔습니다. Досягнутих домовленостей. Очікуємо також ставлення людського до цих людей від Російської Федерації. Розраховуємо, що ця частина місії пана генерального секретаря буде результативною. Готові усіляко цьому сприяти. 구테우스 총장은 러시아 정부에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키이우 인근에서 발견된 민간인 시신만 1,100여 구에 이르고 이들의 절반 이상은 총상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조작극이라면서 여전히 민간인 학살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서방의 승리로 이끌었던 미국의 무기 대여법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80년 만에 더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의 절반가량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보낼 계획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은 현지 시각 28일 무기대여법 개정안을 찬성 417표, 반대 10표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상원은 지난 8일 같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무기대여법은 미국이 2차 대전 당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적 장애 없이 연합군에 물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으로 전쟁의 판도를 바꾼 법이란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무기대여법은 1941년 나치 독일에 저항하는 동맹을 돕기 위해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이 주도한 법으로 당시 벼랑 끝에 서 있던 영국 윈스턴 처칠 총리의 요청에 따라 성안됐습니다. 이 법은 미국이 동맹국에 무기를 지원할 때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 등을 제거해 사실상 실시간 무기 등 전쟁 물자 지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처리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를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우크라이나는 일단 원하는 무기를 빌려 쓰고 전쟁이 끝난 뒤 대가를 지불하면 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 전쟁은 민주주의와 독재의 싸움이라며 오늘날 우리의 과업은 그대로다. 우크라이나 국민은 우리 모두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 의회의 일치된 지지를 받아 우크라이나는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미 의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인 무기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무기 대여법이 하원을 통과한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3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2조 원 규모의 군사적 경제적 추가 지원 계획을 밝히고 의회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 상황도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도 계속 성장해왔던 미국 경제가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시장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고물가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을 연율로 환산해 마이너스 1.4%로 집계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경제는 7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1분기와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6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직전인 지난해 4분기에 6.9% 성장한 것과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망한 1%를 고려하면 예상 밖의 결과입니다.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심각한 무역 적자가 주요 원인입니다. 여기에 국방 등 정부 지출이 감소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연초 오미크론 확산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에너지와 원자재 값이 오르는 등 인플레가 악화한 탓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술적 요인 때문이라며 미국 경제는 여러 도전에도 계속 회복력을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What you're seeing is enormous growth in the country that was affected by everything from COVID and the COVID blockages that occurred along the way. 또 경기 침체에 진입한 것도 아니고 우려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도 지난해 540만 개의 창업 신청과 19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있었다며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I'm not concerned about a recession. And we also had last quarter consumer spending and business investment and residential investment increased at significant rates, both for leisure as well as hard products. 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도이체방크가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을 공식 경고한 데 이어 골드만삭스도 1년 후 침체 확률을 35%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인플레 억제에 사활을 건 연준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들어가면 침체를 가속할 수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경기 침체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1분기 경기 수축을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중단됐던 부처님 오신날 연등회가 3년 만에 재개되면서 서울 도시권 일대의 교통 통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은 내일과 모레 종로와 조계사 앞 장춘단로 일대에서 연등 행렬이 개최돼 서울 도심 일대 교통 통제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종각에서 흥인지문까지의 구간이 연등 행렬 사전 준비로 내일 오후 1시부터 모레 새벽 3시까지 교통이 통제됩니다. 또 연등 행렬이 시작되는 내일 오후 6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는 동국대 입구에서 흥인지문까지,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는 세종대로 사거리와 안국동 사거리까지 교통이 통제됩니다. 비가 그치고 공기가 다소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서울이 한낮에 18도, 남부지방은 대구가 15도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밤까지 비나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밤까지 동해안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강원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17도, 광주 21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맑은 날씨를 되찾겠지만 예년보다 선선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잠시 뒤에 전국 자세히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